예, 그리고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의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예,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폐처럼 이용되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자화폐가 유의미하게 사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나서 전자화폐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전자화폐 관련된 규정은 전혀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만든 조문이 아니고, 가상자산과도 맞지 않고 기존에도 이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화폐로 유효할 가능성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실무자들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뭐 전자화폐 관련된 검토를 간혹 하긴 하지만 크게 의미 없는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상자산 관련해서 특근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뭐 그러면은 이런 의문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떨까? 네,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함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외에 증권은 총 6가지, 그러니까 그 외에 5가지가 있겠죠. 총 5가지가 존재하고 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상 특근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전자등록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페데스의 가이드라인과는 좀 다르게 폭넓게 가상자산을 정의한 상황이고요.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페데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정의를 할 때 명시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혹은 지불 목적으로라는 표현을 해서 마치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물론 페데스 가이드라인에서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틸리티 토큰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틸리티 토큰도 VA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토큰과 뭐 지불형 토큰,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되게 의문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정의조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적 징표에 해당하면 좀 명확해 보이고요. 이 예외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제 소위 그러니까 주로 비교하는 게 전자화폐인데 전자화폐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특근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을까? 이것도 요새 이슈인데요. 왜냐하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검토하시려는 방법도 많은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발행 권면액 한도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 실무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테라랑 차이페이가 있을 텐데요.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진행한, 물론 국내에서 발행하진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가 되는 거는 IMF의 특별 인출권 등 법정화폐에 패킹되어 있긴 한데 법정화폐를 보유하기보다는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해서 테라랑 루나라는 또 다른 토큰으로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코인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이 테라가 그 테라라는 코인을 이용해서 전자결제 직접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당연히 테라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중에 하나인 차이라는 거랑 연동을 해서 거래에 사용하려고 했고 현재 차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테라나 루나를 보유할 필요 없이 단순히 차이라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만을 구매하거나 적립받아서 거래 이용하면 되는데 실제 그러니까 백엔드에서의 거래는 그
테라를 이용한 블록체인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차이 유저에게 차이페이 유저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정리하면은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그러니까 기존 규제 안에 들어온 거죠. 기존 규제 안에서 진행을 하되 그 뒷단에서의 기술적인 거래 부분만 가상자산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PCI라고 이제 다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PCI로 실제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죠. 편의점에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물건을 페이콘으로 구매하면 50%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상 이것도 거래량이 그래도 꽤 유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날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토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큰 토큰에 대한 ICO도 진행을 했고요. 이 PCI의 발행 법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법인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앱을 그러니까 월렛 관리자도 스위스 운영 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다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가정산 업무만을 대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암호화폐 결제를 적법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존엔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은 이용자가 결제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불편하긴 한데 포스기가 그 사용 수량을 입력하고 사용하기를 누르면은 그때 다날이 그 이용자의 PCI를 사주고 그리고 그 거래 대가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으로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PCI를 나는 썼는데 이 PCI가 그 가맹점, 편의점에게 바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다날에게 가고 다날은 이제 이걸 이용자에게 사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거래 대가를 편의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호화폐를 실제로 결제에 이용하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결제 행위가 암호화폐의 전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PG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차이랑은 다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결제 요청하는 시점이랑 어쨌든 다날은 그런 PCI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식으로 법정화폐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이 존재해서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적인 이용자가 그 PCI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나 아니면 본인이 별도의 어떠한 뭐 수단을 통해서 PCI를 구매하고 월렛에 PCI를 이제 보관을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일반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PCI를 취득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죠. 차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앱에서 결제 포인트 충전을 하면 되는데 PCI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날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애로사항을 해소했냐면은 또 별도의 달코인이라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해서 앱에서 달코인을 PCI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PCI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달코인 같은 경우에도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보유 가능 금액은 50만 달코인. 그러니까 이건 실지명 인증이 안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에 해당하는 보유 기능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상자산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테라도 그렇고 다날도 그렇고 어쨌든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형태의 기능을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어떠한 의무들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했지만 병행해서 어쨌든 가상자산을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또 신고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더 생기는 셈이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앞에 1이나 2를 그러니까 매수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정도를 정하고 있고요. 6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빼놨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3호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 한정하는 것을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 및 보관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가상자산 주소를 생성해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정해서 그러니까 지갑과 지갑 혹은 어드레스 사이에 가상자산을 넘기는 행위를 이전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고 보도자료에서 좀 요약을 해놨는데 각각의 행위를 좀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도 매수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같은 경우를 주요 가상사업자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현재 지금 가상자산 거래업을 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모두 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해당을 할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명확히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게 단순히 매수 매도 제한을 개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나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페데스 가이드라인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게시판, 플래팅보드 같은 경우에 삽니다, 팝니다 글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댓글로 저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거래가 합치되고 실제 거래 행위는 게시판 외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은 없죠. 덱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하여튼 가이드라인의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관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디죠, 소위. 이제 보관관리업자는 그냥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총칭해서 의미를 하는데 제외될 수 있는 범위로 저정해 놓은 것은 개인 암호키 값 등을 보관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그 통제권을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여하는 형태의 업무는 보관관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서비스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그 개인 키값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관관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원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단순히 원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교환이나 매도 매수를 지원하거나 추가적으로 뭐 대행하는 행위까지 모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갑 서비스 업자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지갑 서비스 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에 그래서 거래업자랑 보안관리업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일단 적어놨고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외 조항으로서 콜드 월렛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 제조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시켜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콜드 월렛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 기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지 어떤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콜드 월렛 서비스가 사업자에 포함된 법령을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우선은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금 특근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발생할 수 있죠. 가장 첫 번째로는 토큰 발행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뭐 ICO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 얘기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질문이 존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하면서 보도자료로 Q&A 세션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ICO는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할 텐데요. 어쨌든 페데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ICO 관련해서도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고 보통 그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의 거래를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그 사업자가 하는 행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거래나 교환 같은 어떤 행위를 촉진시킨다면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단순히 토큰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발행을 하면은 뭐 판매를 해야겠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ICO를 하고 뭐 밑에 이제 뎁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D앱을 만들어서
디앱에 따른 어떠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정말 발행만 하고 그 이외에 판매나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은 본인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상자산을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거래소에 물량을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발행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를 볼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향후 진행 사항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슈가 있는데, 페데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법인이나 개인이나 구분하고 있지 않고 모두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ISMS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개인은 사실상 ISMS 인증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개인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좀 제외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제 새로운 법조문을 만들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뭘 적용한다라고 역외조항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사실 정말 새로운 개념이 지금 특근법에 들어간 건데요. 역외조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이제 어떤 행위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은 적용한다는 역외조항 규정을 두고 있고, 각 타입별로 좀 다르게 세분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특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회사를 기존에 정의를 했을 때 무슨 법령에 따른 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뭐에 따른 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 국내의 법인을 상정을 한 개념인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한 조항은 살펴보시면 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법에 따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금융거래 등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는 국내외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만 봐서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 FIU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안 넣을 수는 없고, 하지만 당장 이 규정에 따라서 역의 내용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법령에 이런 내용을 넣고,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넣고, 향후 어떤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서 시행령이나 어떤 고시 등을 정비하겠다는 좀 그런 의사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공시 시스템 같은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앱도 단순히 개발 행위만 하는지, 개발 이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가상자산의 거래 촉진을 유발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공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쟁글 같은 게 있죠. 근데 하지만 단순히 공시만 한다고 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요새 이제 좀 핫하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어떤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동자산을 이용해서 뭐 담보화를 시키고 랜딩을 한다거나 일드 파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규제를 하면 누굴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조금 눈여겨볼 점은 최근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을 개정 논의하면서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밀드 파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밀드 파밍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운영자나 어쨌든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큰을 운영하는 발행 주체들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법령 개정을 할 예정이라서, 해외에서는 조금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된 규제도 좀 활발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신고 의무는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절 사유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사항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다들 잘 아시겠듯이 ISMS 인증이 필요하고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I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념이라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들에 한해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특정 특근법에 끌고 왔죠. 그래서 이제 IMS P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하는 인증서인데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370건만 일단 인증이 된 상황인데 시행령에서도 예외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ISMS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실제로 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키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ISMS P 인증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인증 비용이 2천만 원 내외로 소요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죠. 기존의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는 개념인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이미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계좌와 동일 은행 계좌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라서 뭐가 있을까요? 코인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협 빗썸인가요? 빗썸이 농협 계좌를 이용하면은 저는 농협 계좌가 실물 계좌가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 농협은행이 빗썸에 저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줘서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매칭이 돼야지만 제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4대 거래소들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서 이게 지정 가능한 요건을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요건이 명확해지진 않고 오히려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을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으로 한정을 해서 우선은 아직 특허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실적이나 트랙 레코드가 우수한 은행부터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좀 발행할 수 있게 도입하고 안정화되면은 다른 금융회사도 발급 가능한지 좀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법화의 거래가 필요 없는 그냥 가상자산들만의 거래만 다루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원화 같은 법정 화폐를 다룰 일이 없으면은 이 요건은 면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논의가 있어 와서 입출금 계정 여부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선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부 기사에서는 이제 질서 있는 퇴장 수순이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사실상 4대 거래소들을 제외하고 거래소들을 모두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이냐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려면은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하나 준수해야 되는 게 트래블룰이라는 건데요. 예, 이것도 원래 기존에도 존재하는 룰인데 가상자산에 새롭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특징 규정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가 수취인에게 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을 나열하고 어떤 경우에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의 이름, 가상자산 어드레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의 성명,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어드레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받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보내기 전에 수취인을 확인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법령 의무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사업자에게 보낼 때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개인에게 그 송치인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은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법령 의무 위반이 아닌 것이 해당을 할 거고요. 양쪽 다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페데프 가이드라인에서는 $1,000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사하게 100만 원 이상 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상 저희가 암호화폐의 가치평가를 할 때 기준이 그냥 공정거래라고만 되어 있어서 평가 기준이 애매했는데 이제 이 고시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평가 방법이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서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경우에 수취 가상자산 사업자나 금융정보분석원은 STR 그러니까 고위험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송신인에게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조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행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관리. 이거는 은행과 비슷하게 각 고객별로 당연히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관리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재산과 사업자의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CDD, EDD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송치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은행권에는 쉘뱅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은행들은 보통 스위프트 협약을 맺어서 국가 간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자금 세탁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은행들은 스위프트 협약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제가 그런 제재 조치를 받은 은행의 계좌를 하나 파고 스위프트 코드 협약을 맺은 은행의 계좌를 파서 그 둘을 실질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제가 자금 세탁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조금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도입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 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이 부분도 페데프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건데요. 페데프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텀블러나 믹서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반영해서 아예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소위 이제 모네로가 링 지식을 이용했나요? 하여튼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이 배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거래소에서 많이 퇴출을 당한 상황이죠. 예, 그렇고요. 이미 한계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예, 이게 어쨌든 간에 업권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제가 어떤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 가상자산 관련된 법령을 업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다른 법령에서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업권법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법제 체제에 맞지 않는 지금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IMS 인증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슈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살펴봤듯이 실명 입출금 개정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명확하게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얘기만 열심히 했는데 그 외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DID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얘기가 당장 문제가 되고 VC를 생성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을 때 기존의 중앙 시스템화되어 있는 법령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요. 예, 산업고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사실상 전자서명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12월에 시행이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법령에 최초로 기재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명확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서명 수단의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일단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을 천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여러 가지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법제화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식으로 규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법령에 인터넷이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굳이 정의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그러니까 도입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입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증 서비스들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자유 특구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은 부산이 되어 있고
작년에 4건, 올해 3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각 서비스들이 뭔지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관련된 뭐 폐기 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필요하냐에 대한 감론 을박이 많은데 뭐 필요 없다는 입장도 많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 조금 규제 특례를 요청한다는 부분이 많았고, 네, 지금 부산에 쓰고 있는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하나 안에서만 발행이 되면은 등록이 필요가 없는데 부산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샌드박스 부산에서도 지정을 되고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금융위에서 지금 실증규제 특례 관련된 뭐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150 몇 개인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혁신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총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17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유형화해 놓은 건데요. 사실상 지금 많은 금융, 특히 핀테크 쪽이 그렇죠. 금융 핀테크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혹은 본인을 인증하는 어떤 DID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이라 블록체인 기술과 뭐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은 투 트랙으로 좀 병행해서 조금 계속 법령을 트래킹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저희 발표는 뭐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이게 제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 적혀 있으니까요. 공식 전화로 전화 주시면 통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여력 닿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